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따TV 무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이고 마우로기엔 지음 리더스북 출판사입니다. 마우로기엔은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모든 것이 중간 규모인 국가이고 다시 말해 자체적인 인구수나 경제 규모에만 의존해 미래의 번영을 장담할 수 없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 없이 세계화에 앞장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하는데 우선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를 활용해서 경제 발전의 촉매로 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여성의 창의력을 적극 이용하고 3번째는 세계화, 국제무역,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 책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들이 이끄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며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도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장치, 또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에 수많은 기회가 함께할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보다는 소통을 택하고 자신과 자녀들, 배우자, 미래가족, 직장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면 변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2030년 무렵은 아시아 시장이 일본을 제외해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소비 시장 무게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죠. 점점 그렇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8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출생률이 새로운 세대를 또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또 증가하는 여성의 부로 도시의 성장과 파괴적인 기술 혁신, 새로운 소비,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순환에 대해 이야기하며 목차를 보시면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새로운 중산층 탄생,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소유가 없는 세상, 너무 많은 화폐들,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입니다. 20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출생률 저하와 맞닥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인구수 변화는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느냐는 문제뿐 아니라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벽들은 실제로 세워지지 않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이주나 이민은 인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들과 아기들이 좌우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네요. 또 성관계에 무관심해지고 점점 오락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녀 수가 적은 만큼 부모의 수입은 또 많아지면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나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 하는데요. 두 아이가 등록금을 비싼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 하나당 적어도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돈은 스포츠카와 바닷가 별장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이라고 합니다. 2030년 무렵 중국은 15세에서 35세 인구가 9천만 명 줄어들고
60세 이상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 늘어나니 세계에서 대규모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는 성비의 불균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의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망률의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 때문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러시아에 비해 7배는 더 높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는 베이비 붐으로 인해서 점점 느는 인구를 눈여겨봐야 할 곳입니다. 좋든 나쁘든 아프리카의 운명이 세계의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수십 개 이상의 일자리의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아이들의 양육과 음식 준비, 청소 수리, 그리고 건축에 관한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독립이 주요 수요에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이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지 않으면 미국 중산층 가정에 일하는 엄마들이 직장에서 제 몫을 충실히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30년 미국의 경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이민자들에 더 많이 의지할 것입니다. 물론 국경을 가로막는 장벽을 건설하자는 목소리가 잦아들 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2030년에는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잘 이용하는 동시에 경제 상황이 변화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잘 다독이는 국가가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몇 년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비싼 돈을 주고 산 제품을 오래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금전적으로도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건강과 체력 혹은 인지 능력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기능적으로 설계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이야기할 때 세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하는 계기판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실버 시장 규모가 커지며 2030년이 되면 건강이나 과사관리 등의 관련 산업 시장도 큰 호황을 맞을 것입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게 해주는 오락산업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기회는 삶의 질에 관한 산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혁신적이고 차기적인 해결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노년층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장 문을 일찍 열고 일찍 오는 고객에게는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매장을 찾고 구매하는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면 더 좋고 매장 안에 앉을 곳을 마련합니다. 많이 마련해야 되고요. 또 노년층의 요구와 필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훈련받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건강과 신체 관련 분야의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일하는 직장 근처는 운동시설이나 요가학원이 많고 국제노년 도움협회 노년층이 거주지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찾아서 인터넷으로 제공합니다. 실버 시장 소비자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작은 상점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연령대가 꼭 필요한 것 외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며 이 비중은 전체 지출의 40%라고 하네요. 노년층은 이동성이 떨어지고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필립스라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반하우터는 다른 길을 제시했는데 건강관리 관련 전자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또 연구를 집약적으로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맞춤형 의료 장비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고 현재 필립스의 의료 분야 매출은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버 노동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버 세대 지식과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 낭비되는 재능이
참 많은데요. 이 세대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고 잠시 눈을 돌려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사회의 가장 활기차고 생산적인 계층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숫자는 머지않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요. 특히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등 수가 적은 젊은 납세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전체적으로 보든 각 지역으로 나눠보든 세계 어느 세대보다 자기 표현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지적 능력, 더 넓은 사회적인 연결성에 의해서 이들은 좀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더 많은 선택 여지 속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Z 세대는 하나로 연결된 디지털 세대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인데요. 이 Z세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한한 기회와 함께 자랍니다. 이들은 훨씬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부모, 조부모 세대와 전혀 다르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도 알고 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적 가치와 반대로 전 지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경제 수준이 다 각기 다른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비슷한 관점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이주민과 동성결혼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관용적이고 불평등, 기후변화, 언론 자유에 대해 진보적 견해를 나타내며 결론적으로 이 세대를 움직이는 건 현재 전 세대에 만연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등과는 다른 세계 시민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개념은 바뀝니다. 세대 간 협력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만한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양기숙사라는 개념으로 노인들이 머무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학생들이 무료로 살게 해주고 대신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이 방식을 실시한 배경은 노년층을 돌봐줄 인력이 부족한 사회적 상황이 때문이라네요. 문득 비슷하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또 다른 집단이 있는데 바로 이 집단들이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획기적인 요양소 기숙사를 운영하는 헤어세이프 커스는 학생들은 매일 노인들을 돌봐주고 디지털 관련 지식과 기술도 가르쳐주고 노인층이 이런 시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이고 외로움이 심해지면 인지력은 더 빨리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도 있는데요.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할 무렵이 되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겠지만 적어도 그만큼의 숫자가 일생 동안 궁핍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3장은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흥공업국 시장에는 매년 1억 명 이상이 새롭게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이미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의 수입도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이 새로운 중산층의 기세가 올라가고 옛날 중산층은 반대로 수그러든다고 하네요. 지금은 전 세계 중산층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 몰려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물가 상승률이 감안해도 전 세계 소비 구매력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산층 시장은 중국은 기껏해야 향후 10년, 20년 동안 구매력을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할 것입니다. 인도에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2030년에는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신흥공업국 시장이 된다고 하네요. 중국이나 인도를 비교해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요인은 인구 증가, 구매력, 도시기술 사용과 밀접한데요. 아프리카 최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케냐에 사는 소비자들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지난 5년 동안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중요시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들도 선호한다고 합니다. 1995년에 3배 정도였던 것에 비해 인도는 7배,
중국은 무려 72배. 중국과 인도가 크게 발전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발명품의 특허 문화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미국과 유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과 전쟁이 다시 불붙은 이유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성숙했기 때문보다는 중국이 외국의 폐기물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과 광물 연료를 포함한 한정된 천연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려면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실용화할 전문가와 기업인들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낭비가 심한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60세 이상 현재 중산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돈도 저축할 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중산층의 구성과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도시 지역은 성장세를 경험하지만 다른 지역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미국 중산층의 운명은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가 어디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을 부흥시켜서 다시 사회의 주류 집단으로 만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030년이 되면 신흥공업군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 규모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5배 이상이 되고 2020년부터 계산하면 2배 이상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심슨 가족이 아니라 중국의 왕씨 가족, 인도의 싱씨 가족, 혹은 아프리카의 무한기 가족의 활약상을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도 미국 오리건주 스프링필드의 한적한 주택가가 아니라 뭄바이나 상하이 혹은 나이로비 등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주요 상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기호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산층만이 유일한 변화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새롭게 부와 명예를 거머쥔 여성들이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은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학부와 대학원 학위를 여성들이 받고 있고요. 결혼한 여성의 40% 이상이 남편보다 많은 소득을 올립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한다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여성이 사는 곳에 따라 남성보다 4년에서 7년쯤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수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일을 더 할 수 있고 저축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수명 차이 때문에 여성이 남성 동거인이나 남편이 사망한 후 유산을 상속받을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은 사치품이 더 다양하고 많은 품목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은 교육, 건강, 보험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중요한 일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씁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 또 세대의 유익을 위해 교육 같은 분야에 남성보다 과감하게 지출을 합니다. 또 자신의 건강도 많이 투자하고 부모, 자녀, 손주들의 건강관리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의 재산 축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당연합니다. 교육과 건강, 보험 관련 지출이 미국 경제의 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할 계획이 없는 미혼 남녀 중 여성은 남성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성이 독립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대부분 재산은 남성들이 만들어내고 소유하고 관리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막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 저축 고객, 투자자로서의 여성을 잘 이해하면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의 입지가 올라가고 전 세계 부의 가장 많은 부분이 좌우될 때 여성들의 기호와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기업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지 간에 실제로 아이가 있는 부부가 아기가 없는 성인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더 많은 혜택과 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정부가 아이가 있는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이런 복지 혜택을 받으면 아기가 있는 아버지들은 다른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지만 여성들의 아이 유무는 상관없이 모두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가들은 남성들보단 여성들이 더 많은 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30년이 되어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면 아프리카의 중동, 남아시아의 경제는 더 빠른 성장세를 경험하고 중산층도 더욱 빠르게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반면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폭력성과 위험성을 마다하는 성격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임신과 모유 수유에 대비해 영양분을 비축하고 이런 능력은 과식이 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능력과 관련돼 있어 다시 말하면 여성이 남자보다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직장의 위험한 환경, 알코올 의존증, 흡연, 교통사고 등 20세기 들어 크게 증가한 위험들이 여성들에게는 적게 노출되었죠. 하지만 이제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25세에서 44세 미국인들의 사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들은 대침체기 동안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제대로 사회로 나아가는 시기가 지연되고 그 때문에 부모와 함께 많이 하면서 결혼도 많이 줄고 그러면서 성인이 돼서 알코올과 약물 남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향후 10년 안에 이런 행동 때문에 발생할 질병이나 사망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부 여성들만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더 외곽으로 떠밀려서 사회적 갈등이 전보다 심한 양극화 사회가 형성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도시가 확대되고 여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함께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5장은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습니다. 출생률은 빠르게 떨어지고 밀레니얼 세대의 행동 유형은 본질적으로 도시 지향적이며 새로운 중산층은 대규모 복합단지에 살고 여성은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성관념은 빠르게 진화합니다. 도시는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구심점이고 우리가 아는 기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촉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 75%를 소비하고 탄소 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80%를 차지합니다. 그 결과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빽빽하게 모여있는 건물,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땅의 열기는 더 많이 뿜으니까 열섬 효과를 유발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피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2030년까지 2010년보다 45% 이상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는 완전한 0%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해안 지역 침수를 막고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줄이고 전 세계 농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향후 몇 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고, 해당 보고서의 공동 책임을 맡은 데브라 로버츠는 2019년 5월 유엔은 또 다른 우울한 보고서 한 편을 공개했는데,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으면 지구상 존재하는 800만 가지 동물과 식물 종류는 100만 가지 이상
종이 몇십 년 안에 멸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거주자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도시는 외곽 지역이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전 세계 도시 지역 90% 이상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니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도시나 바닷가에 살 것입니다. 전 세계 중산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의 세계 60% 이상이 사는데 자카르타, 마닐라, 호치민, 방콕, 오사카나 다카,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은 특히 해수면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이외 지역으로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베네치아,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들은 바다에 접해 있으니 잠길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네요. 도시가 커지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현상은 급증해집니다. 2017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 6억 5천만 명이었는데 기아로 신음하는 사람은 그보다 많은 8억 2,100만 명이라고 하네요. 2030년이 되면 비만 인구는 11억 명, 굶주린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앞으로 적게 잡아도 2억 명 정도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비만이 확산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도시의 인구 폭발을 봅니다. 도시 생활은 정신없이 몰아치는 도시 특성에 따라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교통 문제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앞으로도 도시 거주민과 도시 외 거주민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도록 운전하거나 재활용에 참여하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등의 친환경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그에 따른 결과를 인식하고 개인적 책임감을 느끼며 행동을 취하게 동기를 부여받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2030년이 되면 물 문제는 너무 심각해진다고 하네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대규모의 가뭄, 홍수를 일으키며 물의 순환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기후온난화가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해 기온 상승은 수증기를 증발하고 강에 호수를 채워 도시를 포함하는 모든 지역 거주민에 유익하게 만드는 물의 순환 방향을 바꿔버리죠. 초목들의 변화도 빗물의 흐름도 바꿉니다. 온난화는 빙하를 녹여서 결국 사라지게 만들고 강 하천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던 물줄기를 빼앗아 갑니다. 농업 용수로 사용하는 물의 양은 더욱 줄고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는 일시적인 물의 한 곳에 고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웅덩이가 생기니까 모기들이 창궐하게 되면 심각한 보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탄소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고 기후변화, 물 부족 현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는 수평적인 사고를 통해 교외 지역에 더 친환경으로 만드는 요소를 도시로 가져올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 초목이 많아지면 자동차와 발전 시설에 배출하는 탄소가스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농부들보다 20배나 물을 적게 사용하며 상추를 키우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수직으로 세워진 재배 장치의 수많은 선반 위에 푸성기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빈 창고를 빌려서 아테시엄 팜스라는 회사를 시작해서 효과를 봤는데요. 아프리카 농부들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화물용 컨테이너 안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이런 농장을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로 옮겨 운송비를 절감하고 대부분 상품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물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2030년을 기점으로 예상하는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프리카는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창의성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들 사이에 커지는 경제 격차,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되살아나는 경제 중심부 내부의 빈부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2030년이 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00개는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도시 집합체들은 집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과체중 인구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참여가 아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많은 도시가 전문 지식을 갖춘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고 또 오염과 혼잡, 안전에 관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도시들은 깨끗한 물이 부족한 현상과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밀려오는 바닷물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런 변화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수직농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또 발명과 혁신으로 이룩할 수 있는 혁명,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장은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입니다. 사하라의 이남 지역과 남아시아 전역의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시설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하위 20%에 속하는 가정에는 화장실보다 휴대전화가 3배 더 많습니다. 백열 전구는 기존의 가스 등을 대체했고 트랜지스터가 등장하며 진공관은 사라지고 제트 엔진이 프로펠러 엔진에 앞서고 CD 덕분에 레코드판 수집가들이나 찾는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워드 프로세서가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는 타자기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디지털 사진기 때문에 필름 사진기 역사는 종말을 구했죠. 컴퓨터 게임은 전통적인 장난감보다 훨씬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표현할 때 대혼란, 파괴 같은 표현을 씁니다. 손목시계의 발전은 이렇게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극적인 변화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2030년이 되면 기술 변화를 통해 공장, 사무실, 병원, 학교, 가정, 모든 사회 기반 시설에 수십억 개에 달하는 컴퓨터와 감지장치, 로봇 기술이 투입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사상 최초로 인간의 두뇌보다 많은 컴퓨터가, 인간의 눈보다 많은 감지장치가, 인간의 노동력보다 많은 로봇이 투입될 것입니다. 우리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가까운 기술적 변화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3D 인쇄술, 인공지능이나 나노기술에 이르는 오늘날 변화를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비교하면 과장 같을 것인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빈곤, 질병, 환경, 파괴, 기술 변화, 사회적 고립에 이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또 성견 지명을 갖춘 젊은 기업가들이 대부분 새로운 계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주,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힘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인간관계에 이르는 삶의 모든 측면을 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힘을 능가해 결국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인공지능이 1951년에 과학자 어빙굿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이 인류 종말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3D 인쇄 기술은 무척 유용하지만 생산 공급 과정에 종사하는 가장 숙련되고 수입 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또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 뒤에 중요한 기술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감지장치와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연결해서 공장, 광산, 에너지 설비, 수송체계, 소규모 상업시설, 차량, 가정, 사무실, 사람들까지도 운영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사회 전체를 혁명적으로 뒤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약 2,000개에 달하는 감지장치와 제어장치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연결되고 가장 빠르게 적용할 만한 곳은 공장과 도시, 병원, 소매상, 운송업체 등입니다. 굉장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창조적 파괴와 흐름을 통해 결국 일자리는 동시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가상현실은 오락거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미래의 정신보건 분야에서도 가상현실이 진단과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나노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몇 번 입지도 않고 옷을 버리는데 옷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건 제조 과정에서 많은 폐기물과 탄소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중산층 확대와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맞춰 구매 규모가 늘면서 당분간 탄소가스나 폐기물도 계속 많아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중고 옷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자동차 경우 요령 있는 구매자들은 중고를 선호하는데 옷은 그렇다네요. 2030년이 되면 우리는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옷 한 벌로 추울 때 따뜻하게, 더울 때도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노 기술은 친환경 건축으로 가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더 효율적으로 단열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나노 약물은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이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의 기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술이란 생태계의 일부로 나타났습니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전자책은 아직도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개발도상국의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결제 분야의 선두를 달리는 아프리카라면 전자책 사용을 크게 앞설 수 있습니다. 기술은 사회나 경제 분야에 진행되고 있는 흐름과 잘 맞아떨어질 때 수용되고 널리 퍼집니다. 성장과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은 언제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휴대전화와 전자책 기술 혹은 중국과 영국의 인터넷 포도주 판매처럼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기술적 혁신은 반드시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혹은 경제 흐름의 궤를 같이해야 합니다. 7장은 바로 소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2030년이 되면 주택, 자동차, 일자리를 포함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의 가짓수는 끝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지금의 20배 이상 규모가 커진다고 예측하고 기업 컨설팅을 하는 다국적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는 특히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직원 모집,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숙박시설 제공, 차량 공유, 디지털 파일 음원, 영화 제공 등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공유를 위해 필요한 건 스마트폰이고 과거에는 한 집에 차 2대 혹은 3대, 4대 있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었지만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차가 한 대 이하면서도 우버, 리프트, 그리고 카고 등의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쪽으로 더 멋지고 의식이 있다고 본다고 하네요. 만약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새로운 커다란 흐름이 주택과 자동차 공유에 그친다면 그 영향력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자산 공유 경제는 더 넓은 범위의 공유 경제의 일부분일 뿐이며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소싱, 재판매, 여러 종류의 협업, 수많은 인터넷 협업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자들은 정식 취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춰 일하며 돈을 벌고 경직된 기존의 경제제도 안에서 새로운 성공 발판을 찾습니다. 2030년과 관련된 네트워크 효과는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 효과를 우위에 서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고용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공유경제가 소득 분포에서 최하위에 있는 계층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히 말해 공유경제는 수요자 측에 있는 소비자의 공급자 측에 있는 노동자 모두 포함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을 도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의 결론입니다. 공유계층이 부상하면 많은 노동자가 최소한 완전히 은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또 다른 획기적인 정치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시직 근무와 은퇴의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문제에서는 보수적 가치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2030년에 유럽, 미국, 세계 다른 지역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정치적 지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자는 수평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하는데요. 디지털 공유 경제 사업을 첫 번째, 공유는 천연 자원과 관련해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기 때문에 공유 경제에 기꺼이 참여하는 듯합니다. 세 번째는 공유지의 비극이 사람들이 공유 자원에 무임승차할 때마다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원 고갈, 생태계 붕괴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협력하고 뭉치면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장은 너무 많은 화폐들입니다. 전 세계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급 수단이자 계산 단위, 그리고 준비 통화로 미국 달러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결제되는 대출, 채무, 외환 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로 채워져 있고 외환 이체와 국제 거래의 45% 이상이 달러화에 의존합니다. 무역 분야에서도 80% 이상이 달러화로 청구되고 결제되는데 2030년이 다가올수록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계속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컴퓨터가 연방준비은행을 대신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꿈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들이 금리화폐 공급량을 결정하는 대신 컴퓨터 연산을 통해 암호화폐를 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블록체인에 접속한 컴퓨터는 각각 거래를 확인하고 전체적인 체계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접속한 각각 컴퓨터는 전체 블록체인과 똑같은 복사본이 저장돼 있고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는 컴퓨터 절반 이상이 거래 기록을 변경하는 승인을 제공해야 하는 식으로 또 다른 안전성 요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반에 문제는 없는데 비트코인은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교환 수단이 되는 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계산용 화폐, 가치 보관 수단으로 실패했고 실패 이유는 다양하지만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규제할지 아직 불확실한 이유가 제일 큽니다. 또 한탕놀이는 투기 세력의 끝없는 탐욕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것을 토큰, 즉 일종의 증표로 바꿀 수 있고 주식, 상품, 채무, 부동산, 예술작품, 출생기록, 합의기록, 학위, 투표기록 등 모두 디지털화한 증명서나 인증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도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거래를 바탕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자동 계산해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도 계약 실행, 기록 관리, 추적, 지급, 보충 과정 등을 결합해 단순하고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창조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산업보다 오히려 지적재산 산업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의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럽의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 내부의 자료들이 절대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이 경제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공한다. 사생활과 자료만 확실히 보호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국민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공무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일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 투표와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인터넷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블록체인 기술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디지털 포용을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빈곤을 퇴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크게 후원하는 곳 중에 하나가 세계은행인데요. 세계은행 후원자들은 교육 증진을 위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블록체인 기술로 보여주고 지속 가능한 계획 개발을 위해 8천만 달러를 모금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세계은행은 매년 채권을 600억 달러 정도 발행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개발 계획 지원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자금 조성에 필요한 중간 과정을 크게 줄이고 자금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세금 부과 징수, 납부 절차를 간소화해서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감지 장치와 제어 장치로 구성된 사물 인터넷이 더해진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교환권으로 바꾸게 해줘서 기업 개인이 환경 문제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공유 자료를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이 넷플릭스 사업과 관련이 있고 3분의 1은 고해상도 사진 공유나 전송과 관련이 있고 또 탄소 발자국은 친환경 측면에 신경을 쓸 때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디지털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의 자료 보관소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2030년에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많은 자료 저장소와 서류 업무는 물론 일자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화폐를 암호화한 디지털 증표로 바꾸며 시작됐죠. 2030년이 되면 디지털 화폐만큼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가능성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될까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수평적인 사고의 7가지 원칙은 멀리 보기, 다양한 길, 모색하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막다른 상황 피하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하기,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흐름을 놓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확성과 맞닥뜨리면 두려워서 다양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위협의 정면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흔들리고 혼란한 세상 속에 뭔가를 해내고 싶다면 자신이 바로 지금 하는 일에 여러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30년을 맞이하며 수많은 새로운 발상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존의 믿음과 행동 방식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대 수명과 인구 노령화,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살피는데 도움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미 입증된 생각은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뜻인데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직업과 퇴직, 장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해야 합니다. 대규모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처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어리석은 믿음은 뭔가 거창하게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릴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하면 과거의 결정을 수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며 계속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길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결과를 얻겠다라는 생각이 사각지대라도 있는 것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막다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막다른 곳에 물려 두려움이 엄습하면 점진적인 방향 수정이나 수평적 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상황 변화는 확실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를 항상 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탈출할 곳이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달리는 것은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수평적 이동을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되돌릴 수 없거나 되돌리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는 일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 리얼 옵션을 확보하는 일이 비슷한데요.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리얼 옵션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커트니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최고 전략을 구사하는 결정권자라면 선택의 여지를 두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그 결정 자체도 선택 여지를 두어야 하며 실제로도 체계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대안 확보하고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교훈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는 데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의 막다른 골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무대 공포증이라는 음악가들이나 배우들이 이런 부담감이 있죠. 우리가 부정적인 면보다 기회에 초점을 맞출수록 203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확률은 올라갑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예컨대 기후변화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모든 문제에는 그만큼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2030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보존하고 혁신을 쉬지 않으며 선택의 폭을 계속 넓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면 일상적인 적응과 수평적 사고를 통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적인 위협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도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저 손실을 최소화하려 애쓰거나 한 번에 하나씩 소극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크든 작든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30년을 준비하기엔 아직 늦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10년 이내, 적어도 우리 인생 어느 지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기존 사고방식이나 사상을 계속 존중하는 도전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인 발전과 모든 선택 여지를 열어두고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며 부족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음으로 수평적 연결을 추구하라. 이 책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직선적이거나 수직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30년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때이고 성공하기 위해 이 7가지 수평적인 방식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거대한 흐름들을 흐트러뜨리며 시대를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눌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중대한 위기 같지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한순간 시대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흐름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거나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새로운 흐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화되고 적응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매일 펼쳐집니다. 출생률 저하, 각 세대 사이의 새로운 역학관계, 새로운 기술 같은 흐름 경향들이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강화되고 가속화되고 있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의 핵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위기 통해 닥쳐오는 변화들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무너져 내릴지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나 흐름들은 남은 10년 동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서 우리 삶을 뒤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급변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저는 굉장히 소름 돋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긍정적인 시야로 불안한 시점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지 잡아주면서 또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점검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변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